지난 시간에 우리 여러 가지 힘들을 들어가서 탄성에 관한 성질까지 이야기해 봤나 봐요. 오늘은 이 탄성에 대한 힘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고 마찰력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90쪽인 것 같아요. 대단한 녀석인걸요? 그러면 용어들부터 한번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탄성, 소성까지 했으니까 번호 2번이니까 3번부터 가면 되지. 3변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3변형. 변형은 물체가 힘에 의해 크기나 모양이 변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변형이라고 하고, 물리에서는 특히 크기, 주로 길이가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변형의 크기가 우리 x라고 쓰여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변형의 크기는 x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탄성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탄성 한계. 모든 물질은 비교적 작은 힘의 범위에서는 탄성이 작용하고, 또 큰 힘의 범위에서는 소성이 작용하는데, 탄성체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의 범위에서도 탄성이 작용하고, 또 소성체라고 하는 것은 작은 힘의 범위에서도 소성이 작용한다라고 했어요. 이때 탄성체 또는 일반적인 물체라도 탄성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가해서는 안 되는 힘의 범위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 힘의 범위를 탄성 한계라고 얘기해요. 탄성이 작용하기 위해 더 이상 가해서는 안 되는 힘의 범위다. 이와 같은 힘의 범위를 탄성 한계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탄성에 관한 법칙이 바로 훅 법칙이라고 해요. 훅 법칙이라고 하는데, 훅이라는 분은 로버트 훅이라는 분으로 영국의 과학자야. 이 훅은 이 탄성에 관한 법칙 말고도 엄청나게 유명한 일을 했어요. 무엇을 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 되게 유명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분은요, 현미경을 만들어서 현미경을 통해서 최초로 세포를 관찰한 분이야. 그래서 세포를 영어로 셀이라고 하지, CELL이라고 하는데 방이란 뜻이었는데, 이 최초의 세포를 세포라고 정의한 분이 바로 로버트 훅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훅 법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형의 크기는
가해지는 외부에서 가해진 힘을 우리 외력이라고 하거든요. 외력에 비례한다. 외력에 비례한다. 이것을 우리는 훅 법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X가 힘 F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해요. 또는 F라는 값은 비례상수로 KX라고 하고, 여기서 K라는 값은 얼마큼의 힘을 줬을 때 얼마큼 늘어나는 정도를 비교하는 값으로 용수철 상수라고 해. 또는 탄성계수라고 불러주고 있대요. 단위는 뉴턴 퍼 미터라는 단위로 나타내 주는데, 일반적으로 용출상수가 크다 라고 하면, 용출상수가 크면 얘는 센 용수철이다, 즉 같은 길이만큼 늘어나기 위해서 더 큰 힘이 가해져야 되는 용수철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훅 법칙에서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또 나타내 줄 수가 있대. 자, 이쪽은 변형의 크기고 이쪽은 작용하는 힘의 크기야. 이때 얘네들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 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어. 근데 언제까지 비례할까? 얘는 어느 한순간부터 좀 변해. 변한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똑 하고 끊어지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된대. 자, 이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례관계가 성립하는 지점, 비례점이라고 하는데, 이 비례점을 탄성한계라고 보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느 정도까지 느리게 되면 용수철 역할을 하긴 한데 용철 상수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점을 우리는 항복점이라고 표현해. 그러다가 뚝 하고 끊어지는 이런 지점이 있어. 얘네들은 파괴점이야. 브레이킹 포인트 해갖고 파괴점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용수철에 관한 성질은 이 비례점까지의 이야기다. 이게 탄성한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훅 법칙에 관한 얘기를 살펴봤다. F는 뭐라고 쓴다고? KX라고 쓰고 있다라는 거야. F는 KX, K는 용출상수.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6번째 탄성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탄성력은 이런 힘을 이야기합니다. 자, 용수철이 변형되었을 때 용철이 변형되었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힘이다. 이와 같은 힘을 탄성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용수철이 있었는데 용수철이 하나도 늘어나 있지 않은 이런 상태를 자연길이 상태라고 해. 자연길이 상태라고 해.
이때 용철 상수를 K라고 하자. 자, 이 상태에서 용철을 잡아당겨서 길이를 늘어나게 합니다. 자, X만큼 늘어나 있대요. 그럼 우리는 외부에서 얼마큼의 힘이 가해진 거지? 외부에서 가해진 힘을 외력이라 해서 F외라고 쓸게. 얘는 자, 얼마큼의 힘이 가해진 거야? KX만큼의 힘이 가해진 거야. 후법칙에 의해서. 근데 이 끝부분이 지금 힘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철은 더 이상 움직이니 안 움직이니? 용철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거든. 않을 때 용철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이런 힘이 나타난다라고 해. 이런 힘을 뭐라고 불러? 탄성력이라고 얘기해. 탄성력이라고 하고, 이 탄성력을 F 용수철이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FSP라고 쓸게. SP는 무슨 뜻일까? SP는 무슨 뜻일까? 스프링이 되겠죠? 스프링이래요. 그래서 용철에 작용하는 힘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얘는 크기가 KX하고 똑같아요. 크기가 똑같고 방향은 반대라서 마이너스라는 자 부호를 써줬어. 얘는 외력과 반대 방향이라고 해. 외력과 반대 방향이라고 한다. 자, 한편 얘를 자, 이번에는 힘을 가해서 압축을 시켜 볼게요. X만큼 압축시켰대요. 그 외부에서 얘를 눌러준 힘은 얼마지? KX가 되겠죠. 그때 탄성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지? 원래 상태로 있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그래서 이게 탄성력인데, 이 경우에도 탄성력은 이렇게 씁니다. FSP는 마이너스 KX라고 쓴다. 여기서 마이너스 의미는 똑같이 외력과 반대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성력은 마이너스 KX라고 쓰게 된다. 그래서 이게 탄성력이라고 해. 보통 우리 힘의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주어지면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여기서는 오른쪽, 왼쪽의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야? 외력과 반대 방향이다 라는 뜻이지요.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대요. 자, 이번에는 용철의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용수철의 연결. 자, 용철의 연결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용철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자, 용철이 세기가 세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첫 번째, 자, 용수철의 직렬 연결을 먼저 보도록 할게.
자, 여러분들 건전지 직렬 연결할 때 어떻게 했었던지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연결하죠? 그렇지요. 자, 직렬은 같은 극끼리 연결하는 거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줄줄이 연결하는 것을 직렬 연결이라고 하고, 병렬 연결은 플러스끼리 묶어서 또 마이너스끼리 묶어서 연결하는 걸 병렬 연결이라고 하는데, 용철도 또 마찬가지야. 직렬 연결하게 되면 용철이 줄줄이 매달려 있는 상태야. 자, 이쪽에 K1, K2, K3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대요. 이때 용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항상 용철은 자기 자신의 아래쪽에 있는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을 받는다라고 해.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여기에 추를 매달아 봤어. 추의 무게를 F라고 한다면, 자, 이 녀석은 자, 이런 식으로 길이가 늘어나게 돼. F라는 힘으로 당긴 거야. 자, 얘는 X1만큼 늘어나는데 아래쪽의 무게에 의해서, 즉 F라는 힘에 의해서 X1만큼 늘어나고, 두 번째 용철도 아래에 있는 무게에서 힘이 나타나는 거야. X2. 세 번째 용철도 X3 아래에 있는 무게 F에 의해서 늘어났다라고 해. 그래서 전체 늘어난 길이는 세 녀석의 합과 같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데, 힘은 각각의 용철에 작용한 힘들이 모두 F로 어때? 같다라고 얘기해. 모두가 힘이 같다. 자, 두 번째, 각각이 늘어난 길이는 그 합들이 전체 늘어난 길이와 같다. 오케이. 자, 한편 각각의 용철에 대해서 훅법칙을 써주면, F1이란 녀석은 K1 곱하기 X1인데, 자, 여기서 X1이란 녀석은 뭐가 돼? K1분의 F1과 같아. 그런데 F1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지? F라고 쓸 수 있지? K1분의 F가 된다라고 하지. 마찬가지 F2, K2 곱하기 X2가 되는데, X2는 K2분의 F와 같다라고 써줄 수 있겠고, F3도 마찬가지지. K3 곱하기 X3가 되는데, X3는 K3분의 F와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 X들을 자, 두 번째 식에 대입해 보자. 따라서 전체 X는 K1분의 F 더하기 K2분의 F 더하기 K3분의 F다. 즉 얘는 F 곱하기 K1분의 1 더하기 K2분의 1 더하기 K3분의 1 이런 꼴로 나타내 줄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얘네들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용철을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F라는 힘을 주게 되면 X만큼 늘어나는 한 개짜리 용철을 쓰자는 얘기야. 용철의 연결은 모두 한 개 용철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역할이 같아야 되니까 F는 KX를 갖게 되니까 X는 뭐가 되지? K분의 F가 되어야 되겠지. 따라서 자,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용철상수의 역수는 각각을 역수를 취해서 합한 결과와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해요. 몇 개가 오든
똑같이 계속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 된다. 아시겠죠? 이게 용철의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수철은 점점 세질까 약해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가 있을 때 F라는 힘을 받으면 X1만큼 늘어났겠지. 두 개 있으면 X1 더하기 X2가 있겠지. 세 개 있으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니까 더 많이 늘어나잖아. 점점. 그치? 점점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용철을 많이 붙일수록 얘는 강해지는 거야, 약해지는 거야? 강해지면 용철이 잘 늘어나, 안 늘어나? 근데 쟤는 잘 늘어나는 거야, 안 늘어나는 거야? 약한 용수철이 되는 거야. 용철 상수가 점점점 감소하면서 약한 용수철로 변해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용철의 병렬 연결을 살펴보자. 자, 용철의 병렬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자, 이런 용수철이 있다고 해. 세 개가 K1, K2, K3 녀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달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끝이 묶여 있어요. 양 끝이 같죠? 묶여 있어요. 이때 여기에 물체를 달아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F라는 힘을 당겨봤어요. 그랬더니 세 개의 늘어난 길이가 끝이 묶여 있으니까 당연히 항상 어때야 돼? 늘어난 길이가 같아야 되겠지. 여기서 지금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일부는 얘를 당겨 F1, 일부는 얘를 당겨 F2, 일부는 또 얘를 당겨 F3가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이해해요? 자, 그러면 얘는 당기는 줄의 길이가 모두 어때야 돼? 당기는 힘이 자, 전체 당기는 힘은 각각의 당기는 힘들의 합과 같아야 돼. 그리고 늘어난 길이는 모두 어때? 같아. 늘어난 길이가 모두 다 같다라고 해. 그럼 각각의 용수철에 대해서 F1이라는 녀석은 K1 곱하기 X1인데 이게 K1 곱하기 X가 되겠고, F2는 K2 곱하기 X2, 얘는 K2 곱하기 X. F3는 K3X3고 얘는 K3X와 같다라고 얘기해. 자, 얘네들을 첫 번째 식에다 넣어볼게. 그럼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F라는 값은 K1X 더하기 K2X 더하기 K3X라고 하고, 얘는 K1 더하기 K2 더하기 K3 곱하기 X라고 쓸 수 있다.
마찬가지 세 개의 용철상수가 그렇지요. 각각의 용철상수들에 대해서 모두 합쳤을 때 하나의 용철은 kx라고 쓸 수가 있대. 따라서 전체 용철상수는 각각의 용철상수들을 어떻게 한 결과와 같다? 모두 합해준 결과와 같다. 몇 개가 오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얘는 용철상수들이 자꾸 더해지니까 전체 용철상수들은 점점 어때? 증가되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수철의 길이와 용철 상수 관계도 얘기해 보자. 자, 용철 길이와 용철 상수 관계를 보도록 하죠. 번호가 더하기 2지. 6번이니까 8번이 되겠지. 8번. 자, 용철의 길이와 용철 상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우리 용철을 덧붙이면 점점 약해졌다라고 해서 부러뜨렸어. 그러면 얘는 짧아졌지. 짧아지면 같은 힘 줬을 때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었지. 그쵸? 줄어들으니까 당연히 용철 상수가 증가하겠지. 강한 용철이 된 거야. 한번 볼게요. 똥 빨리 싸고 와. 자, 천장이 있는데 원래 길이가 L이었던 이러한 용수철이 있었어. 얘 용철 상수는 K라고 하자. 얘를 힘을 가해줘봐. F만큼의 힘을 가해줬더니 늘어난 길이가 X만큼 늘어났다라고 하자. X만큼 늘어났다라고 하자. 자, 이제 용수철을 절반을 잘라서 버렸어. 절반을 잘라서 버렸어. 얘는 얼마가 됐대? 2분의 L이 됐대. 그럼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로 준 거지? 2분의 1만큼 줄었단 말이야. 여기서 일단 훅법칙을 써주면은 F는 KX라고 써줄 수 있었는데, 자, 여기에 똑같이 F만큼을 달아뒀더니, 자, 얘는 처음에 늘어난 길이에 얼마큼 늘어났대? 같은 F에 대해서 늘어난 길이가 얼마큼 늘어났어? 2분의 X만큼 늘어났다라고 해. 그렇다면 한번 보자. 얘는 같은 힘에 의해서 늘어나는 길이가 2분의 X만큼 됐다면 용출상수가 변한 거지. 맞아? 이 변한 용수철 K'은 얼마가 될까? 용출상수 K'은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 근데 이 K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용철 상수가 길이에 관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대. 길이가 길수록 용철 상수는 점점 작아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KL이라는 녀석은 K' 곱하기 2분의 L인 관계가 됐지. 즉 얘는 K' 곱하기 L이고 항상 용철 상수와 길이의 곱이 항상 어떻대?
일정하다라고 해. 재료만 같다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용출상수는 길이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해요. 자, 변형력은 생략해버리고 마찰력으로 가도록 하자. 네 번째 마찰력 얘기를 볼게요. 자, 네 번째 마찰력. 마찰력은 크게 정의하면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야. 자, 이와 같은 힘을 마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찰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볼게요. 마찰이 있는 면이 있어요. 한 물체가 있습니다. 일단 이 물체를 움직이고자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 물체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중력이 나타났어요.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 물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뭘 가해줘야 돼? 힘을 공급해줘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때 가해진 힘을 FAPP라고 써볼게. 그러면 실제로 이 바닥은 두 힘의 합력을 자, 이쪽 방향으로 느끼겠지. 이게 두 녀석의 합력이야. 자, 이때 이 바닥은 이렇게 눌리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단 말이야. 싫어하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뻗팅기는 힘을 갖게 하는데 그 힘이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인 요 방향으로 나타난 힘이다. 이거를 어리라고 하고 얘는 뻗팅기는 힘, 항력이라고 표현할게. 오케이? 버팅기는 힘, 항력이야. 이 항력 성분 중에 수직한 성분의 항력을 우리는 N이라고 하고, 무슨 항력? 항력 중에 수직한 성분이니까 무슨 항력? 수직항력이라고 부르주고 있지.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 나중에 이거 한 바퀴 또 돌 거야, 2학년 때. 그때 되면은 훨씬 더 잘할 거야.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할 거야. 그때는 또 문제도 많이 섞어서 풀 거거든. 훨씬 더 잘하게 될 테니까 계속 꾸준하게 노력은 해줘야 해. 자, 한편 수평 방향의 힘도 있어. 이 항력의 수평 방향의 힘을 우리는 F바라고 하고, 무슨 힘이라고 불러? 마찰력이라고 불러준다라고 해. 마찰력이다. 이때 만약에 마찰이 더 크대. 예를 들어 마찰이 더 크대. 이만큼 더 크대. 그러면 뻗팅기는 힘도 어떻게? 요 방향으로 나타난 힘이 되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렇다면 수평 방향으로 힘도 더 크게 작용해야 되겠지.
아, 그래서 눌러준 힘이 더 커지는구나. 수직항력엔 변화는 없지만 이렇게 외력의 합과 항력의 크기가 변화돼. 그러면서 변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뭐가 변했냐면 항력과 수직항력 사이의 각이 변했어. 이 항력과 수직항력 사이의 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마찰력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해. 여기에서 자, 마찰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아라. 마찰력에 대한 탄젠트 값은 얼마일까요? n분의 r? 탄젠트잖아. 탄젠트잖아. n분의 f마가 되겠지. 근데 이거는 물체와 면이 주어져 있다면 항상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 문자를 써줘. 이 그리스 문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뮤라고 불러. 쓸 때는 무라고 써. 그리스 문자야. 그리스 문자의 m에 해당하는 문자야. 아시겠어요? 뮤라고 이야기해. 자, 그래서 뮤라고 얘기하면 자, f마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f마라는 값은 뮤 곱하기 n 해주면 되겠지. 맞아? 이게 일반적인 마찰력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가장 일반적인 정의이다. 오케이. 이해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마찰력의 종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 마찰력. 정지마찰력이란 이런 마찰력을 정지마찰력이라고 합니다. 물체가 정지한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이라고 해. 물체가 정지한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물체가 있어. 이 물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부에서 힘을 줬는데, 자, 최소한의 길이가 화살표로 이 면에서 점선까지 크기에 해당하는 화살표만큼의 힘이 작용해야지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요만큼의 힘이 나타나고 있대요. 자, 이만큼의 힘이 나타나면 물체는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물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이만큼 길이가 돼야 되는데 이만큼이 있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겠지? 자, 이때 이 물체에게는 지금 크기가 똑같은 힘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번에는 힘의 크기를 좀 더 증가시켜 봤어. 이만큼의 힘을 줬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역시 얘는 움직이지 않아. 그러다 물체가 딱 이만큼의 힘을 주는 순간에 물체는 어떻게 시작하지?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순간부터 얘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 이와 같이 물체가 정지한 상태에서 작용하는 이와 같은 마찰력을 무슨 마찰력?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고요.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고, 정지 마찰력 중에 가장 큰 이 정지 마찰력을 무슨 정지 마찰력?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한대요.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한다. 자, 이와 같이 정지 마찰력은 정지한 상태에서 작용하는데 그 크기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정지 마찰력은 항상 외력과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해. 예를 들어서 10N으로 물체를 당겼더니 물체 움직이지 않았대. 물체 작용 마찰력은 10N. 20N의 힘을 줬더니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대. 물체 작용 마찰력은 20N. 30N의 힘을 줬는데도 안 움직였대. 작용 마찰력은 30N. 이런 식으로 항상 외력과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할 때 물체는 정지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지 마찰력 중에 가장 큰 정지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요. 너무 심한데? 혹시 물 내리다가 조금 애가 같이 빠져나간 거 아닐까? 지하에 정화조에 가서 찾아와야 되나? 나간 지 지금 15분쯤 됐는데 안 오네? 설마. 잡아와야 돼 그럼? 딴 선생님 잡아왔었니? 졸려 보이진 않는데. 자, 그러면 최대 정지 마찰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최대 정지 마찰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최대 정지 마찰력은 이런 마찰력을 의미합니다. 물체가 막 움직이는 순간에 작용하는 마찰력이다. 잡아와야 되겠다. 너무 오래 걸리지? 그렇게 오래 있다 오면 어떡해. 잔 거 같진 않다. 얼굴이 빨개진 거 보니까 엄청나게 힘쓰다 온 거 같아. 야채를 많이 먹어. 야채를. 너무 많이 먹었나? 고기 안 먹고 야채만 먹었니? 자, 물체가 막 움직이는 순간에 작용한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자, 최대 정지 마찰력을 이렇게 쓸게. 영어 이름이 이렇게 써. 맥시멈. 최대라는 뜻이지. 스태틱. 얘는 정적인 상태라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 상태. 자, 스태틱 프릭셔널 포스야. 그래서 얘네들을 대부분 다 써서 FS 맥시멈이라고 쓸게. 얘는 이렇게 써. 뮤 S 곱하기 N이다
뮤에스는 일단 용어들부터 보면 fs 맥시멈이라는 것은 최대 정지 마찰력이야. 그리고 뮤s라는 것은 정지 마찰 개수야.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 항력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 정해져 있는 값이다, 얘는. 오케이? 자, 여기에서 뮤s는 대개 자, 얘는 1보다 작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되게 큰 경우도 많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산비탈길을 올라갈 때 우리 암벽 등반하는 분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신발이 등산화가 달라. 우리가 보통 신는 등산화하고 다르게 굉장히 얇게 만들어진 아이인데 바닥이 생고무로 돼 있어. 그래서 마찰 개수를 크게 해서 N만 하면 미끄러지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해. 근데 생고무다 보니까 쉽게 타나봐. 그래서 아주 오래 신지는 못하나봐. 그 다음에 등산화 바닥을 보면 울퉁불퉁 돼 있지. 그래서 마찰을 최대한 크게 해서 미끄러짐 사고를 막아주고 있다라고 해. 오케이? 사람들이 올라갈 때 미끄러지는 걸 막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또한 최대 정지 마찰력은요, 물체와 면 사이의 접촉면의 넓이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 동글뱅이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3쪽에 동글뱅이 중간에 있는 1, 2, 3 있는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은 수직항력 n에 비례한다. 물체가 무거울수록 수직항력이 크기 때문에 최대 정지 마찰력이 크다라고 얘기해. 또한 최대 정지 마찰력은 접촉면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고 접촉면의 성질과만 관계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또한 최대 정지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 중에 가장 큰 값이고, 자, 뮤는 대개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크긴 하지만 대개는 1보다 작다. 큰 경우도 있다. 뭐 10매짜리도 있고 그래요. 자, 한편 마찰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마찰각. 제목을 바꿀게. 최대 정지 마찰 개수. 자, 우리 정지 마찰 개수라고 썼지만 옛날엔 최대 정지 마찰 개수라고도 많이 썼어. 그냥 정지 마찰 개수라고 할게. 자, 정지 마찰 개수의 측정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영재급 문제 제법 많이 쓰여질 수 있는 문제야. 여기 마찰을 일으키고자 하는 어떤 면이 있는데, 그 재료와 똑같은 면을 경첩이야. 경첩은 저 노란 거 있지. 문 열 때 저 힌지라고 하는 부분, 저 노란 부분 접히는 거, 그지? 이거를 갖다 놓고 이 위에 물체를 하나 올려놨어. 자, 그 다음에 얘를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리면 처음에는 물체는 잘 내려오려고 해? 안 해? 안 하지. 점점 들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들어 올리기 전까지는요,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기 때문에 들어 올려지지 않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그림 두 가지를 한번 그려놓고 볼게.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비교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그리자. 조금만 들었대요. 조금만 들면 이 물체는 지금 빗면에 놓여져 있거든. 자, 이때 뭐 세타 1이라는 각도로 놓여져 있대.
그럼 얘는 아래로 어떤 힘이 작용하지?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수직항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뒷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얘는 안 움직이니까 정지해갖고 FS, 정지 마찰력이라고 할게. 자, 이때 중력을 두 방향으로 분해하는 거야. 우리 전에 했던 거. 두 방향으로 분해하는 거야. 자, 이때 이 힘은 뭐가 되냐면 mg 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 경우에는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원이라고 써야 되겠구나. 움직인대 안 움직인대? 안 움직이면 자, 안 움직이면 자, 정지 마찰력은 mg 사인 세타 1과 같다라고 얘기해. 오케이? 내려오는 힘과 같기 때문에 얘네가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는 거야. 그렇다면 마찰력을 증가시키려면 세타도 어떻게 해줘야 돼? 더 증가시켜줘야 되겠지. 사인 값은 세타 커질수록 더 커지니까 0부터 90도 사이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 얘가 어떤 특별한 각도가 됐대? 자, 이때 물체는 지금 아랫방향으로, 자, 연직 방향으로 mg라는 힘을 갖고 있거든. 자, 그리고 이쪽 성분은 mg 코사인 세타. 이때 이 힘이 윗방향의 수직항력과 크기가 어때? 같아지는 거지.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려는 힘이 얼마가 돼? mg 사인 세타가 돼버리고요. 또 얘는 안 내려오려고 버팅기던 그 순간에 그 힘이 fs 맥시멈이 된 거야. 최대 정지 마찰력이 된 거지. 같은 순간에 미끄러져 내려. 봐봐. 움직이는 순간에 작용하는 마찰력이라고 했지. 아시겠어요? 물체가 막 움직이는 순간에 작용한 마찰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이런 관계를 갖네요. 여기 수직항력 N은 누구와 같아? mg 코사인 세타와 같겠지. 그치? 자, 그리고 fs 맥시멈은 마찰력의 정의에 의해서 뮤 s 곱하기 n이야. n 대신 넣으면 얘는 뭐가 되지? 뮤 s 곱하기 mg 코사인 세타가 된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어. 자, 이때 요 힘과 요 힘이 같은 순간부터 미끄러져 내려온다라고 했잖아. 따라서 mg 사인 세타 라는 값이 누구와 같아? 뮤 s mg 코사인 세타와 같겠지. 그러면 mg 지워져 버리겠지. 그러면 그 미끄러지는 순간에 탄젠트 세타는 바로 뭐가 돼? 뮤 s와 같게 돼. 왜냐하면 탄젠트 세타는 자, 뭐가 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자, 여기서도 잠깐 보면 여기가 세타야. 미끄러지는 순간에 각도가 세타면은, 자, 지금 이 각도 세타지. 그 다음에 항력과 마찰력이 사이가 요 힘이 바로 항력이거든. 항력과 수직항력 사이 각이 얘와 똑같은 세타야. 바로 이 각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찰각이 된다는 얘기야. 미끄러지는 순간에 각이 마찰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마찰각이 있고요. 이번에는 운동 마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동 마찰력. 자, 운동 마찰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5번 운동 마찰력. 자, 운동 마찰력을 얘기해 보자.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작용하는 마찰력이야. 자,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에 작용한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니? 얘는 외력과 상관없고 물체의 속도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게 되는데, 자, 운동 마찰력은 영어로 키네틱, 프릭셔널 포스야. 키네틱이라는 말은 운동의라는 뜻을 갖고 있대. 프릭셔널은 마찰이라는 뜻이고, 포스는 힘이야. 그래서 얘는 운동 마찰력이다 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그래서 FK라고 쓸게. 얘는 뮤 K 곱하기 N이 되는 거야. 여기서 FK는 운동 마찰력, 뮤 K는 운동 마찰 계수, N은 수직항력이다. 운동 마찰력은 일반적으로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을 수밖에 없거든. 가장 큰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야. 그래서 뮤 S라는 값은 뮤 K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해. 마찰 계수의 차이에 의해서 마찰력이 종류가 결정되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찰력들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간단한 예를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95쪽에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너희들에게 한번 시켜볼까? 근데 답이 달려 있어가지고. 자, 질량이 10kg인 물체가 강철이 빙판 위에 놓여 있다. 강철과 얼음 사이에 정지 마찰 계수가 0.1이고 운동 마찰 계수가 0.6이라고 한다. 무게는 얼마라고 했어요? 10kg이래요. 자, 그리고 운동 마찰 계수는 0.6이고요. 자, 그리고 정지 마찰 계수는 얼마라고 했니? 0.1하고 0.06이구나. 중력과 속도 G는 얼마로 쓰기로 했어요? 10을 쓰기로 했죠. 10m/s 제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도록 하자.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얼마일까? 그리고 7N으로 끌어당길 때 이 마찰력은 얼마가 되고 운동 마찰력은 얼마가 되는가? 또 11N의 힘을 작용했을 때 물체는 얼마의 가속도를 갖게 될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 세 번째 거는 지금 해결할 수 없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세요. 빨리 생각해 봐. 그 예제 문제들 숙제야, 연습 문제들 숙제야. 16문제까지인데 답이야. 뭐 밑에 풀이도 있는데. 밑에 풀이도 있잖아. 연습 문제 16번까지 숙제. 자,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얼마가 될까? fs 맥시멈은 얘는 뮤 s 곱하기 n인데 얘는 아랫방향으로, 자, 무게가 얼마야? 100N이 된단 말이야. 10kg이니까. 그리고 위로 떠받치는 수직항력 n이 크기가 같겠지. 그래서 자, 얘는 뮤 s가 0.1이고 수직항력이 100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 10N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야. 자, 그런데 이 물체에게 얼마의 힘이 작용했어? 7N의 힘이 작용했잖아. 7N이 작용하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얘는 외력의 크기가 뭐가 된다 그랬어? 정지 마찰력과 같다라고 했어. 그래서 7N이 되는 거야. 7N으로 밀었는데도 안 움직이니까 걔는 외력과 크기 같아서 7N이 되는 거지. 세 번째, 이 물체는, 자, 운동 마찰력이 얼마가 되는가? 운동 마찰력 FK는 뮤 K 곱하기 N, 즉 얘는 0.06 곱하기 100이 돼 버리니까 얘는 몇 뉴턴이야? 6N이 작용한 거야. 근데 네 번째, 얘는 아직 안 배운 개념이 있어서 그래. 운동방정식 우리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자, 물체에 작용한 힘들을 모두 표시해봐. 시그마는 합기호지, 그지? 오른쪽으로 얼마의 힘이 작용했어? 11N의 힘이 작용했어. 그러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크지?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인단 말이야. 움직이면 어떤 마찰력이 작용해? 운동 마찰력이 작용해. 그래서 6은 질량 10
곱하기 A라고, A가 가속도야. F는 ma다라고 써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 A는 10분의 5가 되니까 0.5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가 되죠. 자, 계속되는 단어는 이제 운동 법칙이야.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운동의 법칙. 자, 운동의 법칙을 한번 보자. 자, 운동의 법칙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먼저 관성이라는 성질을 한번 볼게요. 자, 운동의 법칙은 누구의 운동의 법칙이지? 뉴턴의 운동 법칙이야. 운동에 대해서 규정한 법칙이야, 뉴턴이. 자, 얘는 첫 번째 어떤 법칙이냐면 제1법칙인데 관성법칙이라고 해. 관성이라는 개념은 최초에 이야기한 분이 갈릴레이라는 분이 처음 얘기하셨거든. 이 갈릴레이라는 분은 이탈리아 분이지. 그래서 물체가 자유낙하고 물체가 운동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무지 많이 하셨대. 근데 완벽하게 결론을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가셨대요. 이 갈릴레이가 돌아가시던 해에 뉴턴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동일한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라고 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뉴턴이 갈릴레이의 환생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연구가 너무 이어져서 완벽하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또 뉴턴이 설명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과학에서는 잘못된 부분도 꽤 많지만 그때 당시까지의 고전적인 물리학에서는 상당히 잘 맞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뉴턴의 법운동 법칙을 따르는 역학까지를 우리는 고전 역학이라고 하고요. 그 위에 새로 알려진 물리학들이 있어. 그 부분들을 현대 물리학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물론 현대 물리학도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관성법칙이라고 하는데 혹시 관성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까? 네. 그거는 이제 가역적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관성은 이런 거야. 여러분들 버스를 탔다고 가정해봐. 갑자기 버스가 멈췄어. 몸이 어떻게 되지? 앞쪽으로 쏠리게 되지, 그지? 그리고 갑자기 출발하면 뒤로 쏠리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엘리베이터 타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위로 올라가면 몸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지. 왜? 몸이 계속 땅바닥에 있으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내려가면 공중에 붕 뜬 느낌이 들지. 왜? 몸이 위에 계속 있으려는 성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 자, 그래서 이런 관성 법칙, 이 관성을 조금 얘기한 게
갈릴레인데 이걸 완성해서 갈잡 이 관성 법칙을 얘기했어요. 제2법칙이 있어요. 제2법칙은 가속도 법칙이라고 표현해요.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방정식을 줍니다. 가장 유명한 방정식,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을까?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뭘 것 같아? 우린 배우진 않았어 아직 정식적으로. 얘는 F는 ma라는 식이야. F는 당연히 뭐지? F가 뭘 의미하지? 힘. M은 맞아. M은 매스라고 해서 질량이야. A는 잘 알다시피 뭐지? A 가속도지요. 우리 배웠던 가속도란 말에서 F는 ma라고 해. 이게 얼마나 유명하면 미국에 내셔널 올림피아드가 있어. 미국에서의 올림피아드 대회가 있단 말이야. 그 시험 이름이 뭔지 알아? FMA라고 해. 대박 아니니? 이게 미국 물리올림피아드 시험 이름이야. FMA 테스트야. 또는 FMA 콘테스트. 대박이지 않아? 그 정도로 유명한 식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칙. 자, 제3법칙은 어떤 법칙이래? 작용, 반작용 법칙이래. 작용, 반작용 법칙 무슨 뜻일까? 작용, 반작용 법칙은 무슨 뜻일까? 네? 작용, 반작용 법칙은 무슨 뜻일까? 그럴까? 연서 생각은 어때? 네. 그건 걔가 운동한 거고. 한번 이런 걸 상상해 보면 어떨까? 물리학에서는 그거는 걔가 한 행동이지 그걸 반작용이라고 표현하진 않아. 이런 게 반작용이야. 벽에다 대고 한번 상상해봐. 벽에다 대고 손을 짚고 있다가 벽을 밀었어. 왜 친구들하고 손뼉 치게 해갖고 넘어뜨리는 거 하지 않아? 가끔 복도 같은 데서 쉬는 시간에? 근데 갑자기 이런 등치 같은 애가 온 거야. 그러니까 그 둘이 했어. 승민이가 아무리 밀어도 어때? 아무리 밀어도? 안 밀릴 뿐만이 아니고 너가 어떻게 되지? 오히려 뒤로 밀리는 건 너란 말이야. 이게 작용과 반작용 관계야. 작용과 반작용은 항상 동시에 나타나게 돼. 오케이? 동시에 나타나서 자, 승민이가 예를 들어서 벽을 밀면 동시에 벽도 승민이를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밀게 된다라는 것이 작용과 반작용 관계야. 맞아. 너가 민 만큼 얘도 밀어. 살짝 밀면 얘도 살짝 밀고, 세게 밀면 얘도 세게 밀게 되는 거야. 시간이 애매해서 약 3분 동안 질문을 하자. 지난 시간 오늘 했던 것들은 여러 가지 힘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 나중에는 운동 방정식 등을 다룰 때 엄청나게 중요시 써져.
그래서 힘의 종류에 대해서는 좀 숙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네요. 2분이 남았어. 빨리 질문해. 저요. 뭐? 벽을 왜 이렇게 쓰래요? 어? 벽은 저랑 힘이 똑같아요. 아, 항상 주는 만큼만 주게 돼 있어.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해. 그걸 나중에.